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2016년 77세 펠릭스 웨어가 연쇄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는 미국 역사상 최고령 여성 살인범입니다. 그의 범죄는 50년 동안 이어지는데요. 그의 곁에 머물렀던 모든 여성들의 결말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사악한 괴물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경찰도 아니라 홀로 살인범을 쫓는 어머니와 미제 사건에 집착하는 기자, 그리고 배트우먼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 탐정이 사건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2012년 봄, 미시시피의 신문사 더 클레어리언 레저의 유명한 기자 제리 미첼은 낯선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미시시피에 연쇄살인범이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실까요? 전화를 건 여성은 64세의 메리 로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근 30년 동안 혼자서 딸을 살해한 범인을 잡으려고 미국의 절반을 누비며 억울하게 죽은 딸의 범인을 찾아내고 마는 대단한 여성입니다. 1981년 여름, 메리 로스와 그녀의 딸 아네트 크레이버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네트는 재능이 우수하며 깜찍하고 순수한 15세 소녀입니다. 그녀는 14살 때 이미 아마추어 가수였으며 천상의 가창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작사, 작곡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네트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성적이 뛰어나서 2학년 연속 월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1년 남았으며 졸업 후에는 의과대학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네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2년 전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기 때문이죠. 아네트의 어머니 로스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지만 딸의 우울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숙한 아네트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를 안심하게 하네요. 그해 여름, 아네트와 어머니는 멕시코로 휴가를 떠나던 중에 아돌포라는 소년을 만났는데요. 그 소년이 아네트의 첫사랑이었답니다. 아네트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별하게 되는데요. 아쉽게 끝나버린 첫사랑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생각에 아네트는 무기력과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돌아온 아네트와 어머니는 아네트의 고등학교가 있는 샌안토니오로 이사 계획을 세웁니다. 오래된 물건을 팔기 위해 모녀는 로드세일에 참석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며 잘생긴 남자가 그들의 노점에 와서 아네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펠릭스 웨어라는 이 남자는 근처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스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펠릭스 웨어는 40대 초반으로 엄마 로스보다 나이가 더 많았는데요. 15세 딸이 자기 나이의 거의 3배나 되는 삼촌벌 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펠릭스의 눈에는 함정에 빠진 새로운 먹잇감으로 보았습니다. 펠릭스는 그날 일기에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아네트가 나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샌안토니오로 이사한 로스는 괜찮은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부양하기 위해 구인 광고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는 멀리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있었습니다. 로스는 힘들게 얻은 취업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지만 만약 딸을 오클라호마로 옮기게 된다면 딸을 위해 새로운 고등학교를 찾아야 할 것이고 전학 절차는 더욱 번거로워 아마도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아네트가 1년만 있으면 졸업이기에 학교를 옮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로스는 딸이 교사와 함께 지내도록 하고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따로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로스가 평생 후회한 것은 바로 이 결정이었습니다. 로스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 오클라호마로 향했습니다. 1982년 4월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 로스는 저축한 돈으로 작은 집을 구입하고 집 문서에 자신과 아네트의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퇴근 후 로스는 행복한 마음으로 집을 개조하고 딸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스가 몰랐던 것은 펠릭스 웨어가 아네트가 있는 샌안토니오로 따라갔으며
아네트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1982년 여름, 아네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와 재회하기 위해 털사로 왔습니다. 며칠 후 펠릭스 웨어는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옵니다. 아네트가 반가워하는 것이 엄마가 보기에 매우 가까운 사이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가 아직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네트가 엄마에게 전화 또는 편지로 연락하지 않으면 로스는 딸의 행동을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아네트가 가끔 보내는 편지로 미루어 볼 때 아네트와 펠릭스 웨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생활했으며 아네트가 16살 때 이미 유산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1983년 늦은 여름, 로스는 딸로부터 펠릭스 웨어와 결혼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당시 아네트는 17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네트는 어머니가 거절하면 연령 제한이 없는 멕시코로 가서 결혼할 것이며 어머니와 결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스는 딸과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3년 8월 15일, 아네트와 펠릭스 웨어는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을 합니다. 4개월 뒤 아네트가 18세가 되었을 때 아네트는 펠릭스와 함께 은행에서 98,000달러, 현재 약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하는데요. 이 돈은 고인이 된 아버지가 그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보험금입니다. 1984년 4월의 어느 날, 로스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혼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네트는 어머니에게 펠릭스가 성격이 나쁘고 자주 때렸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극도로 질투심이 많아 그녀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분노에 차 있으며 아네트는 이혼하고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로스는 무슨 일이 있었어도 딸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을 개조하고 함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로스는 아네트가 평소와 다르게 가끔 멍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감싸던 생명력과 아우라가 사라지고 생기 넘쳤던 소녀가 빈 껍질로 변했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네트는 펠릭스로부터 계속해서 편지를 받았는데요. 편지를 받은 아네트는 이별을 힘들어했으며 어머니는 마음을 달래주며 현실적인 상황에 잘 대처하길 바랬지만 아네트는 어머니에게 펠릭스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잊을 수 없어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재결합을 하게 되고 로스가 떠나며 집을 아네트에게 주었습니다. 통제권을 찾은 아네트는 펠릭스의 계략에 현혹된 것을 모르고 펠릭스를 좋게 보지 않는 어머니를 오히려 비방하면서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로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1984년 봄, 로스는 집의 모든 소유권을 7,000달러의 아네트에게 양도하며 그녀는 집을 잃고 친척이나 친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가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로스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두고 온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네트는 펠릭스가 귀찮아했기에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녀 관계가 얼어붙을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는 계속해서 딸에게 편지를 써서 재산을 양도하지 말고 대학에 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아네트는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펠릭스에게 양도합니다. 1984년 초가을, 아네트와 펠릭스는 휴가를 떠났는데요. 펠릭스는 아네트가 사준 피아트 스포츠카를 몰고 혼자 오클라호마 털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로스에게 아네트와 헤어졌으며 그녀가 다른 남자를 찾기 위해 5만 달러를 가지고 멕시코로 혼자 갔다고 말합니다. 로스는 이를 믿지 않았으며 1984년 10월 22일 경찰에 실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1985년 1월 22일이 되어서야 털사 경찰서는 펠릭스 웨어를 신문하기 위해 2명의 형사를 보냈으나 펠릭스는 아네트를 멕시코행 버스에 태운 뒤 더 이상 연락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형사들에게 아네트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떠나기 전 비밀리에 총을 샀다고 주장합니다. 펠릭스의 설명에 형사들은 그의 말을 믿고
아네트의 실종 수사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로스는 포기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털사로 달려가 펠릭스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네트의 모든 나쁜 습관은 로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며 또한 로스가 우리의 사랑을 방해했다고 휘갈겨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펠릭스가 없는 동안 로스는 딸의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아네트의 옷과 개인 소지품, 일기가 모두 사라졌으며 다락방 구석에서 아네트의 사진, 그리고 찢어진 신분증과 여권도 발견했습니다. 로스는 상황을 경찰에 알렸으나 이상하게도 후속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로스는 여러 번 펠릭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미시시피에 있는 펠릭스의 고향으로 달려가 마침내 그의 부모님 집에서 펠릭스를 만납니다. 아네트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멕시코에 있다고 말을 하기에 멕시코 어디에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펠릭스는 아네트와 5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네트의 옷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권 사진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출국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그녀는 거짓 신분을 사용했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네트가 물려받은 돈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펠릭스는 악의적으로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당신은 돈만 알잖아요. 아네트가 왜 당신에게서 도망치겠어요? 모르시나요? 로스가 떠나려 할 때 펠릭스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로스는 그놈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습니다. 로스는 경찰에 계속해서 수사를 요청했지만 그녀의 요청은 무시당합니다. 실종된 아이들의 모든 부모들처럼 그녀도 언젠가 아네트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로스는 아네트에게 전화가 올지 몰라 전화기 옆에 머무르며 여전히 펠릭스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펠릭스는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늙은 마녀라고 생각하며 정말 후회됩니다. 아네트가 자기 손으로 죽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천벌을 받을 이놈이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여러분 같으면 펠릭스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빌어먹을 경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매물을 받았는지 방관만 하는 것 같습니다. 1991년 여름 43세의 로즈는 더 이상 경찰에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딸의 행방을 직접 찾기로 결심합니다. 딸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스는 자신의 토요타 뒷좌석을 해체하고 임시 침대로 개조한 뒤에 타자기와 전화번호부를 준비하고 펠릭스의 여동생 수 조던을 만나기 위해 텍사스주 캐니언 레이크로 갑니다. 사실 떠나면서 로스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요, 수 조던의 말에 따르면 아네트는 멕시코로 여행하기 전에 수의 가족을 만났었답니다. 수는 펠릭스에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네트의 실종을 숨기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로스는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 조던은 솔선하여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1984년 10월에 아네트와 함께 무역박람회에 갔던 그날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수는 펠릭스가 아네트에게 매우 비열하고 자주 그녀의 옷을 비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펠릭스와 아네트는 함께 떠났으며 며칠 뒤 펠릭스는 혼자 돌아와 아네트가 멕시코 남자와 함께 달아났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미친 듯이 고기를 먹는 이상한 행동을 했답니다. 펠릭스는 자칭 채식주의자입니다. 수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레이크 찰스에 살았던 펠릭스의 첫 번째 부인 메리가 있었어요. 펠릭스와 함께 노를 젓다가 강에 빠져 익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로스의 눈이 커집니다. 첫 번째 부인 메리가 죽었다는 말에 놀라고 맙니다. 나중에 수가 로스와 헤어질 때 갑자기 또 말을 합니다. 아, 그거 알아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어머니가 수년 동안 펠릭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딸의 소식을 물어보던 기억이 나네요. 이름은 샤론이라고 불렀어요. 수의 집을 떠난 로스는
타자기를 사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스는 레이크 찰스 국립도서관으로 전화를 합니다. 도서관 관리자는 매우 나이가 많은데요. 거의 30년 전 1962년에 메리 웨어라는 젊은 여성이 익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도서관의 도움으로 로스는 메리 웨어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본명이 메리 호튼이며 메리 웨어는 루이지애나 주 유니스의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메리의 아버지는 직물 도매상이며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가족 관계가 화목하고 우호적인 가족입니다. 메리의 오빠 윌 호튼은 메리는 유니스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으로 선택되는 여왕에 뽑혔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어머니와 같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맥니스 주립대학에 입학합니다. 우아하고 활기차고 명랑한 메리는 많은 남자들의 꿈의 여성이 됩니다. 1960년 봄, 메리 호튼은 펠릭스 웨어라는 잘생긴 금발 남자를 만납니다. 펠릭스 웨어는 1939년 미시시피주 스타크빌에서 태어나서 그의 가족은 낙농장을 운영했으며 남동생과 세 자매가 있습니다. 펠릭스 웨어는 어릴 때부터 잘생겼으며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펠릭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군에 입대하여 조종사가 되기 위해 지원했다는데요. 시험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징계 문제로 제외되었답니다. 펠릭스의 형제 자매들은 비록 겉모습은 뒤떨어졌지만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펠릭스는 가족 중에서 특이한 종자 같습니다. 게다가 펠릭스는 자신의 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수년이 지난 그의 일기에서 어린 소녀를 추행하다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별종 같습니다. 1957년에 펠릭스의 삼촌 톰 피니 덕분에 루이지애나 주에서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정류소의 급여와 복리후생은 최고였으며 펠릭스는 자주 자신의 반짝이는 컨버터블을 몰고 맥니스 대학교에 몰래 들어가 아름다운 여대생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펠릭스는 날씬하고 큰 키, 날카로운 파란 눈이 여성의 시선을 사로잡았답니다. 1960년 봄, 메리는 펠릭스와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달콤했으며 랍스터를 먹고 술집과 카지노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었으며 착한 메리는 새롭고 신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메리는 관계를 끝내려고 했지만 착한 메리는 모든 실수를 용서하고 펠릭스를 받아들입니다. 펠릭스를 동정하며 그놈의 뱀 같은 거짓말에 빠져버린 메리는 1961년 7월 1일 유니스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메리는 모스블러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메리가 임신을 하고 펠릭스는 야간 근무와 낚시를 핑계로 휴일에도 집에 없었습니다. 메리는 거실에 혼자 앉아 밤마다 등불을 켜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펠릭스의 잘못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이미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1962년 7월 1일 메리는 아들 빌을 낳았으나 2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와 펠릭스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 메리의 어머니는 문제를 해결하고 참으며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달 반 뒤에 메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62년 10월 28일 펠릭스는 유모에게 아들을 맡기고 메리와 함께 칼카슈 강으로 드라이브를 떠났는데요. 두 사람이 노를 젓는 동안 소용돌이를 만나 메리가 보트에서 떨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합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약 8km를 해안으로 헤엄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인간이라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미친 막말입니다. 메리의 가족들은 메리가 물을 매우 무서워해서 감히 강 근처는 가지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보트와 응급구조대가 있었기 때문에 펠릭스는 해안까지 헤엄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펠릭스가 메리 이름으로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경찰이 발견합니다. 메리의 시신은 이틀 후에 발견됩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시신을 보자마자 메리의 입에 커다란 실크 스카프가 물려있고 뒤통수에 타박상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배에는 둔기 같은 것이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묶인 듯한 멍자국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펠릭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메리의 가족을 놀라게 한 것은 부검 보고서에 사고사로 명시되어 있어 지방검사는 사건을 기각합니다. 막대한 보험금을 받은 22세 펠릭스는 메리의 가족이 모르게 메리의 장례비도 주지 않고 아들 빌을 데리고 재빠르게 레이크 찰스를 떠납니다. 메리의 오빠 윌 호트는 부검 보고서에 메리의 직업은 물론 그녀가 사망한 시간 수상한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로스는 윌 호튼에게 딸 아네트 실종과 샤론이라는 여성을 말하며 샤론의 성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윌 호튼이 말합니다. 제가 알아요. 샤론의 성은 헨슬리, 샤론 헨슬리입니다. 메리가 사망하고 레이크 찰스를 떠난 펠릭스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가서 병원 기술자로 근무합니다. 1960년대에는 반문화 운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고 펠릭스는 히피족이 됩니다. 그는 아들 빌을 데리고 사이비 종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살았으며 그 후로 방황하기 시작하여 심지어 펠릭스의 가족들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1971년 메리의 가족은 펠릭스와 샤론 헨슬리라는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것을 신문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로스는 샤론의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샤론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994년 로스는 어느 실종 사건을 해결한 담당 형사에게 샤론 헨슬리라는 소녀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테리 뉴엘이라는 형사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파일을 조사한 결과 샤론 헨슬리가 노스다코타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또한 샤론 헨슬리의 가족 연락처도 알려줍니다. 로스는 노스다코타로 갑니다. 샤론 헨슬리는 1948년에 태어나 노스다코타 주 비스마르크에서 자랐으며 천부적인 미모를 자랑하며 어릴 때부터 춤과 연기를 공부해 소녀 시절부터 모델이 되었습니다. 샤론은 19세에 뜻하지 않게 임신을 했고 보수적인 고향에 머물고 싶지 않아 오빠 프랭크와 합류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자유와 사랑의 히피 열풍이 불던 시기입니다. 샤론은 히피 문화에 가장 충실한 지지자가 됩니다. 샤론은 딸 체리를 낳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딸은 입양기관에 맡겨집니다. 그녀는 21세가 되었을 때 31세의 펠릭스를 만났으며 가족과의 연락을 중단합니다. 샤론 가족은 샤론과 펠릭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1971년까지 샤론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샤론의 어머니 패기는 $5,000를 가지고 딸을 구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교도소로 갑니다. 떠나기 전에 패기는 샤론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온다고 장담을 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패기는 혼자 노스다코타로 돌아왔고 며칠 동안 패기는 매일 밤 울면서 가족에게 샤론을 영원히 잃었다고 말합니다. 1972년 여름 샤론과 펠릭스는 갑자기 노스다코타에 나타나 샤론이 어린 시절에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들은 명상과 요가를 하며 안뜰에서 알몸으로 일광욕을 했는데요. 이는 샤론의 가족과 이웃들을 끔찍하게 만듭니다. 샤론의 동생 브라이언은 샤론이 다른 사람이 된 듯 완전히 세뇌된 사람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우리가 샤론에게 무엇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거나 대답할 때는 펠릭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떠났고 패기는 샤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펠릭스와 함께 뉴올리언스에 있으며 포르노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마이애미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딸이 엄마에게 포르노 영화를 만들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패기는 이 말은 딸의 조난 신호라고 판단하고 딸을 직접 찾기 위해 마이애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1973년 초 패기가 떠나기 전 샤론으로부터 남미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또 다른 전화를 받습니다. 샤론 가족은 25세도 안 된 샤론과 전화받은 그날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샤론이 가족에게 더 이상 소식이 오지 않은 채 몇 달이 지났고 패기는 걱정이 되어 펠릭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974년 3월 패기는 펠릭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요. 샤론과 나는 1년 전에 헤어졌어요. 그녀는 호주 커플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나도 샤론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샤론도 성인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기는 그 편지를 한마디도 믿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 후 패기는 펠릭스의 어머니에게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펠릭스를 직접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때때로 펠릭스는 편지로 답장을 보냅니다. 그는 아직까지 샤론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나도 놀랄 정도라고 짓거립니다. 로스와 패기는 메리의 아들 빌을 만나기 위해 미주리 주 캔자스 시티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로스가 항상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자비를 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야 했고 다시 출발할 때는 이미 미국의 절반을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메리가 사망한 뒤에 펠릭스는 아들을 캘리포니아로 데려가 히피가 됩니다. 샤론을 만난 후에 펠릭스는 단식과 포도만 먹는 포도 요법의 신봉자가 됩니다. 그들은 빌과 함께 히치하이킹으로 캘리포니아를 가로질러 포도밭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들은 멕시코의 바하칼리포르니아 반도로 하이킹을 했고 그곳의 사막에서 야영을 하며 금식을 계속합니다. 이런 삶은 아이들에게 일종의 고문입니다. 빌은 항상 펠릭스와 샤론을 따라가며 셔츠를 벗고 맨발로 생활했으며 그의 유일한 소유물은 침낭과 반바지뿐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가끔 주유소를 지나갈 때 직원들은 누런 어린 빌을 불쌍히 여겨 먹다 남은 햄버거를 먹이기도 했답니다. 빌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펠릭스가 마리화나를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빌은 아버지와 샤론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는데요. 펠릭스가 빌의 어머니 메리를 살해했다고 고백했답니다. 8살 빌은 당시 생각은 아버지를 죽이고 할머니 집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지만 사막에 있으며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1970년 여름 펠릭스와 샤론은 미국으로 빌을 데려가서 캘리포니아 중부의 포도밭에 잠시 머물렀답니다. 그때 빌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와 친하게 됩니다. 1970년 8월 어느 날 빌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농부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농부는 잠시 생각한 뒤에 어린 빌에게 약 3km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빌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찰에게 말을 하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빌은 맨발로 뜨거운 길을 걸어서 마침내 리빙스턴에 도착하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빌은 경찰서 계단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형사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빌은 형사에게 자신이 너무 배가 고파 아버지가 강제로 마약을 먹여 어지러움을 느꼈다며 학교로 돌아가 다른 아이들처럼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며 형사에게 말하자 펠릭스와 샤론은 마약 소지 및 아동학대 혐의로 즉시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펠릭스 웨어가 아들에게 약물 복용을 강요했다는 소식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 메리의 가족은 몰랐던 정보와 샤론에 대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찰은 메리가 사망한 경찰서에 정보를 통보했지만 이상하게도 수사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빌은 미시시피 조부모의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조부모는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1971년 1월 23일 빌은 아버지와 샤론이 조부모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은 겁이 났던 것을 회상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펠릭스는 별로 화를 내지 않았지만 샤론이 구속된 것에 빌을 비난합니다. 5년이 지난 뒤에 빌이 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펠릭스가 혼자 돌아와 빌에게 샤론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녀가 다시는 너와 누구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빌은 샤론은 이미 죽었을 거라며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조부모 밑에서 자란 빌은 미시시피 주립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1984년에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고 거의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이며 지역과 직장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빌의 아내 자넷은 로스에게 아네트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펠릭스를 기쁘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스는 빌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펠릭스가 아네트를 살해했다고 생각하나요? 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경험으로 볼 때 저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빌은 로스에게 사건을 재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증언하고 싶다며, 다만 경찰은 그의 아내와 자녀를 펠릭스에게서 보호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배신에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995년 로스는 샤론을 찾을 때 도움을 주었던 형사 테리 뉴엘의 도움으로 연쇄살인범을 연구하는 짐 벨이라는 FBI 요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로스는 2권의 두꺼운 데이터북을 들고 짐 벨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요. 데이터북에는 그녀가 수년간 세심하게 수집하고 정리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짐 벨은 정보를 자세히 검토한 뒤 로스에게 말합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펠릭스는 연쇄살인범이라고 확신합니다. 벨은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약속했고, 털사와 레이크 찰스 경찰도 펠릭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FBI 자금 삭감으로 인해 벨 요원은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다시 모든 사건이 미해결 상태가 됩니다. 2008년 빌은 암을 앓고 있었으며 삼촌인 윌 호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엄마 메리를 만나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빌은 죽기 전에 목사님을 초대하여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유죄 증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녹음했습니다. 가족들은 빌이 사망한 뒤 녹음 테이프를 로스에게 전달합니다. 빌 위어는 2009년 1월 3일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펠릭스는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가을 50세가 되어버린 로스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매사추세츠로 이사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지원단체에 참여하며 과거를 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 봄, 로스는 라디오를 통해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느 가족의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63년 바이런이란 살인범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30년이 지나서 어느 기자가 사건을 심층적으로 재조사하여 재심으로 바이런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의 이름은 제리 미첼입니다. 로스는 제리 미첼이 사건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리 미첼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시시피에 연쇄살인범이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실까요? 저는 범인을 잡으려고 미국의 절반을 추적한 그놈의 자료가 있어요. 제리 미첼은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스는 차에 올라 미시시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리 미첼은 크로니클의 기자로 미해결 사건을 심층 조사하는 것에 유명합니다. 그의 조사는 7개 주에서 29건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제리 미첼은 수년 동안 미해결 사건을 선호하며 피해자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할 때마다 제리 미첼은 예리하게 사건을 주시하고 특히 증인을 잘 찾아냅니다. 2012년 11월 8일 제리 미첼이 작성한 심층 특집 보고서 건을 발표합니다. 제리 미첼은 기사 끝부분에서 누구라도 증거에 대하여 연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리 미첼은 로스의 정보를 다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개별적으로 다시 방문합니다. 기자의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 새롭고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의 익사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부검 보고서가 수상하다고 느끼며 사건 당시 레이크 찰스 지방검사를 조사했습니다. 프랭크 솔터 주니어라는 검사가 1962년에만 메리 사건을 포함해 900건의 사건을 무단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리 미첼은 메리 익사 사건을 무마한 사람의 미망인 94세의 버지니아 피니를 찾아냅니다. 버지니아 피니는 고인이 된 펠릭스의 삼촌과 검사 솔터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메리가 죽은 지 꼭 5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검시관이었던 솔터 검사였던 펠릭스의 삼촌이던 제리 미첼이 아직 살아있는 핵심 증인을 찾은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한 제리 미첼은 아이작 앤 앱셔라는 펠릭스의 동료를 찾아냅니다. 펠릭스가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은 한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메리는 펠릭스를 만나러 자주 오게 되어 아이작도 메리를 알게 됩니다. 펠릭스는 결혼한 후에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못생겼는지, 어린 아들 빌이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아이작에게 자주 불평했답니다. 개조차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펠릭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작의 아버지는 칼카슈강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메리의 시신을 찾으려고 할 때 아이작과 그의 아버지가 도우러 나갔으며 메리의 시신을 발견한 것도 바로 아이작과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이작은 메리의 시신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메리의 몸은 목에 스카프가 감겨져 있었고 큰 매듭 중 하나가 입에 채워져 있었답니다. 배에 탑승한 경찰과 구조자원봉사자들은 모두 분노했으며 펠릭스가 그의 아내를 살해했다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메리의 죽음은 우연한 익사로 판단되었고 아이작의 책임자들은 그가 본 것을 공유하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90세 노인 버지니아 피지는 지팡이를 짚고 골판지 상자 더미 위로 걸어가더니 누렇게 변한 봉투를 찾아서 제리 미첼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킵이라는 4개의 대문자가 적혀 있었으며 봉투 안에는 메리의 시신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제리 미첼에게 메리의 시신이 수습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여러 장의 사진을 보관했다고 말을 합니다. 제리 미첼도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작은 메리의 시신을 인양한 당시의 사진을 5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리 미첼은 사진을 뉴욕 전문가에게 보냅니다. 검시관은 사진을 한번 보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이 여성을 죽였나요? 사진만 보아도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표된 뒤에 여론이 갑자기 들끓기 시작하고 전국의 전문가들이 잇따라 제리 미첼에게 연락을 했으며 경찰과 FBI도 메리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미시시피에 살았던 펠릭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한동안 펠릭스의 행방을 찾지 못했지만 인터넷 제보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펠릭스가 텍사스 캐니언 레이크에 있다는 소식을 제리 미첼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리 미첼은 지나 프렌젤이라는 텍사스 사설탐정에게 연락을 합니다. 미싱이 보도된 후에 그녀는 미첼에게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지나는 판단이 빠르고 예리하게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데 능숙합니다. 2013년 4월 3일 지나 프렌젤은 펠릭스를 처음 만납니다. 당시 펠릭스는 창고처럼 보이는 하얀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지나는 3번에 걸쳐서 펠릭스를 만납니다. 펠릭스의 환심을 유도하고 대화하면서 모두 녹음을 합니다. 펠릭스는 자신이 수천 명의 여성과 잤다고 자랑하며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지나는 제리 미첼에게 말했습니다. 펠릭스가 아네트를 이야기하면서 표정을 제가 봤는데요. 그 표정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사악한 표정이었어요. 이번에는 지나가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다고 거짓말로 펠릭스의 마음을 떠봤습니다. 펠릭스는 그 말을 듣고 역시 사악한 미소를 짓습니다. 펠릭스는 은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지나 프렌젤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리 미첼은 지나가 보낸 녹취록을 정리해서 범죄 심리학자에게 보여주자 이놈은 연쇄살인범이 맞으며 사이비 종교자처럼 사람을 현혹시키는 아주 사악한 특별한 사이코패스입니다. 2013년 5월 17일 레이크 찰스 경찰은 마침내 캐니언 레이크 우체국 주차장에서 펠릭스 웨어를 체포하고 정식 재판을 제기합니다. 펠릭스가 체포되고 지나는 그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고 매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펠릭스는 제리 미첼 기자를 비난하며 경찰의 음모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지나는 펠릭스의 말에 동조하며 깊은 신뢰를 일부러 표현합니다. 마침내 펠릭스는 지나가 기다렸던 말을 합니다. 내가 집 열쇠를 줄 테니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나는 펠릭스의 집에 들어가 16시간 동안 샅샅이 조사하여 그의 일기 2400페이지, 모든 편지, 문서,
사진과 명함의 모든 항목을 캡처합니다. 지나와 제리 미첼은 모든 일기를 기반으로 모든 이름과 장소를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기에 기록된 이름과 펠릭스와의 숨겨진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다행히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펠릭스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펠릭스의 많은 친구들은 그가 메리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으며 내용과 어조는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펠릭스는 가명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펠릭스 웨어라는 이름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의 사진을 보여주자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소한 7번 결혼한 펠릭스의 여성들을 추적합니다. 그 중 일부는 운이 좋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친 펠릭스는 샤론 캠벨이라는 여성을 친척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요, 펠릭스의 조카가 그녀에게 말했답니다. 당신도 알아야 해요. 펠릭스가 아내를 죽였어요. 정말이에요. 샤론 캠벨은 잠시 생각하다가 가방을 싸서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1978년 멕시코에서 펠릭스와 결혼한 알렉산드라 크리스티안센은 더욱 비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펠릭스는 절도와 가정 폭력으로 남동생의 보호가 없었다면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맞아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답니다. 2016년 8월 8일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에서 펠릭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샤론과 아네트의 실종 사건은 시신이 없어 사건을 열 수 없었지만 재판은 세 가족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메리의 오빠 윌 호튼, 샤론의 형제 브라이언과 아네트의 어머니 로스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고 홀란드 검사는 말했습니다. 펠릭스의 첫 번째 아내 메리가 죽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 샤론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세 번째 아내 아네트도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피고 펠릭스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불운한 남자이거나 연쇄 살인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증인들이 속속 증언을 했고 아네트의 어머니 로스는 마침내 증인석에 서서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언을 했습니다. 1984년 9월 이후 딸에게서 소식을 듣거나 보셨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재판을 얼마나 기다렸나요? 32년입니다. 펠릭스의 아들 빌의 미망인 자넷은 고인이 된 남편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1970년에 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혼자 먼 거리를 여행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침내 이 법정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증인은 아이작이었습니다. 2014년 펠릭스의 전 동료 아이작은 판사 앞에서 녹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은 그가 50년 동안 보관한 메리의 시신 사진과 함께 법정에 제출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91세 노인 아이작은 증언을 녹음한 후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 8월 12일 배심원단은 단 45분 만에 판결을 내렸고 77세의 펠릭스 웨어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검사는 제리 미첼 기자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2016년 8월 30일 샤론의 가족은 샤론의 추도식을 거행했고 마침내 43년 동안 실종된 사랑하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딸 아네트를 찾아 수말리를 달려왔던 로스는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 자신을 조금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내 딸 아네트도 좋은 곳에서 고통 없이 잘 지내리라 생각합니다. 펠릭스 웨어가 체포된 뒤 65세 로스는 딸이 실종된 이후 첫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로스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리 미첼과 포옹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판결 후에 제리 미첼은 미싱을 5부작으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USA 투데이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50여 년 전 경찰이 메리의 수사를 올바르게 수사했다면 샤론과 아네트는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며 그 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뇌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로스가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열정과 노고를 생각하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피해자 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